안녕하십니까, 센스쟁이 의사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겠네요. 제가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한동안 좀 못 찍다가, 물론 또 게으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네. 큰맘 먹고 찍는 거예요. 오늘 한숨만 한 100번 쉰 것 같네요. 네. 뭔가 시작을 했으니 우리 끝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제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지죠? 네, 선물 받았어요. 네, 선물은 6개월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네, 아주 좋은 선물 잘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아마 영상에서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은 약간 교류사 또는 약간 정치사 이런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역사적 시기로는 제 중국 시기로는 원나라 시대에서 그 다음에 명나라로 넘어가는 시대가 되겠고요. 우리나라는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시대가 되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로마치 막부가 끝나고 에도 막부, 그러니까 임진왜란 에도 막부로 넘어가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는 다뤄볼 겁니다. 자, 이쪽에 한번 보시면요. 우선 오늘 배울 제목은 교류의 활성화와 국제 질서의 변화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동아시아의 그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지게 되죠. 더군다나 이 시기에 이제 서양 사람들도 많이 넘어오게 되면서 동서 교류가 활발해지게 되는데요. 그 중심에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몽골 원나라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지도를 영상에 이렇게 슉 나오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럴 기술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지도를 보시면은 원나라가 이 위의 지역, 초원 지역과 이쪽 지역, 위의 지역은 싹 다 먹어요. 그래서 아시아의 위의 이 지역들을 싹 다 먹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의 나라가 동쪽에서부터 유럽, 대륙 직전까지 다 차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광활한 영토를 보유한 제국이 몽골 제국이 되겠고, 이 중원을 다스리는 왕조를 우리는 이 원나라라고 합니다. 이 원나라, 몽골 제국은 넓은 지역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무엇을 설치하냐면 바로 이 역참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 아마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이 역참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하게 됐는데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지방에 명령을 빠르게 전달하고, 그 다음에 지방으로부터 또한 빠른 보고,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설치한 건데요. 지금 이거 보시면 아마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을 갈아타는 정류장 또는 그 관리들이 쉬는 그러한 곳, 그러니까 숙박과 여러 가지 식량들을 제공하는 그러한 것을 각 그 주요 루트 중간중간에 설치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지방을 통치하였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핵심이 바로 이 역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몽골이 광활한 땅을 차지하다 보니까 동서교역로가 확보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배웠었죠. 비단길이라든지 위에 이제 초원길, 이러한 지역들을 장악을 하게 되면서 동쪽과 서쪽이 이제 원활하게 소통이 되게 되죠. 이때 또 이제 유럽에서는 신앙록의 적이라고 하는 것 이후에 굉장히 교역이 활발해지게 되면서 이 시기가 이제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교역하는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무엇을 설치했냐면 바로 이 시박사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서 교역을 통제하게 됩니다. 또 단일 화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 교초라고 하는 화폐를 이제 원나라가 발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화폐라고 하는 것들은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비단, 명나라 때도 이제 물론 은이 쓰이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도 쓰이지만 어쨌든 원황실에서는 이러한 화폐도 만들어내었다라고 여러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몽골 제국이 차지한 이후에 이런 단어들 알아주세요. 참, 시박사, 유촉라고 해서 동서교역과 경제가 활발히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나라 황실 같은 경우에는 좀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개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나라 황실은 무슨 종교를 믿었냐면 티베트 불교를 믿었어요. 그런데 티베트 불교를 믿고 파스파라고 하는 승려가 만든 문자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믿는 티베트 종교만 고집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 사람들이 다른 종교와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인 특징을 가지고 허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통치를 했지만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관용적인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 바로 이 원나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아까 동서교역이 활발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도 활발했지만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들도 활발히 교류가 되는데요. 이제 베네치아 출신인 상인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인물이 와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을 기록을 해서 유럽에 이 아시아를 소개하게 되죠. 그리고 이븐 바투타라고 하는 인물도 와서 이제 모로코 출신이에요. 네, 와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자신이 여행한 기록들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못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여행 가서 여러 가지 사진들과 기록들을 남기면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쌤 제자 중에서도 그런 책자를 낸 친구들도 있고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블로그 운영을 하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막 잊지 마시고 인터넷이나 뭘 하더라도 좀 생산적인 일을 하시면 좋겠네요. 혼내 같았네요. 네, 계속 넘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시력이라고 해서요. 역법이에요. 이제 달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 이제 수학이 굉장히 발달된 지역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슬람 지역이었거든요. 그들의 학문을 받아들여서 바로 이제 달력을 하나 제작을 한 것이죠. 그게 수시력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세계 지도가 편찬됩니다. 그 바로 세계 지도의 이름이 많이 들어봤죠?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지도의 특징을 보면은 중국이 굉장히 가운데 크게 있어요. 세계 지도인데 우리나라도 크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화 사상이 좀 반영된 그러한 지도가 이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되겠고요. 아마 뒤에 곤영 아무전도라고 하는 다른 지도 우리가 배울 거예요. 요거 잘 구분해서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칠정산이라고 해서 요거는 세종대왕 때 만든 우리나라의 역법 칠정산 내외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칠정산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가 만드는데 이러한 것들 이슬람의 영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만권당이라고 해서 우리 원나라와 우리나라 고려 말 서로 이제 교류해서 성리학을 받아들이는 데 이제 굉장히 일조한 원나라의 학문기관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권당 책이 만권 있었겠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설명이 좀 루즈하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 듯한데 이벤트도 없고 제가 다시 고민해서 다음 영상에는 좀 더 재밌는 것들을 한번 찾아내 보도록 하죠. 어쩔. 자 보시죠. 이러한 원나라가 아시아를 싹 다 장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항상 그래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것 같아요. 또는 모든 나라들이 지금까지 평생 있었던 나라는 없죠. 그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이 있다 보니까 이 원조정,
원황실이 굉장히 이제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비리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백성들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해주는 거죠. 백성들이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반란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라는 백령교회란, 자주 나올 거예요. 백령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농민들이 참여한 난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빨간 두건을 두른 홍건적의 난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이 홍건적이 이제 쫓겨서 고려로도 넘어오게 되면서 큰 피해를 주게 되는데요. 이 홍건적 출신의 인물이었던 이 주원장이라고 하는, 이 빨간색도 다 썼네요. 네. 주원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중에 홍무제로 황제로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주원장이 대도 원나라의 수도를 점령함으로써 원나라를 저 북쪽으로 쫓아내버립니다. 몽골 세력들을 북방으로 다시 쫓아내고 본인이 난징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수도를 세우고 무슨 나라를 건국하냐면 바로 이 명나라를 건국하는데, 그 인물이 주원장, 황제로 즉위하니 그 사람을 홍무제다라고 부르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원나라 때는 아무래도 성리학이 다시 좀 주춤했겠죠. 근데 다시 한번 유학을 통해서 우리가 통치하겠다, 6개의 유교 원리들을 반포를 하게 되면서 나는 성리학으로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반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명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명나라의 전성기를 구가했었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 영락제가 되겠죠. 영락제는 굉장히 잘 출제가 됩니다. 이 영락제는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고 그곳에다가 거대한 성을 만들죠. 그 성이 바로 자금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베이징, 북경에 여행을 하게 되면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죠. 그리고 남쪽으로 탕농, 지금의 하노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배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티베트 지역도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나 영락제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정화의 파견이죠. 이 정화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파견을 하게 되는데, 정화가 거대 선단을 이끌고 이제 해안을 따라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아프리카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1학기 때 배웠다시피 중국 원래 중원왕조들은 항상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중화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다. 그리고 주변국들로부터 무엇을 받도록 하냐면 조공을 받고자 하죠. 책봉을 하고 조공을 받게 되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쪽 지역 포르투갈이나 에스파냐 이런 나라들은 아메리카로 진출하면서 그쪽 지역을 직접 지배합니다. 그죠? 그것을 자기네 나라화하려고 하죠. 일본도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고 자기네 나라화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중국은 좀 달라요. 오로지 그 중국 왕조, 지금의 중원, 중국 땅 이외의 나라들한테는 다 어때요? 조공을 받고자 하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세계에 들어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를 직접 지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화를 파견해서 주변국들로부터 이제 조공을 받는, 그래서 조공 책봉 관계를, 조공 질서를 명나라 중심으로 이루고자 하는데, 그때 파견한 인물이 바로 이 정화라고 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뒤에 이제 경제 파트에서 배우겠지만, 사실 영락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하죠. 우선 여기 너무 많은 내용들을 또 하면 그러니까 우선 요 정화, 영락제 잘 연결해 주시고요. 요 내용 잘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홍무제도 잘 나오죠. 그다음에 여기는 좀 이해보다는 시기와 요러한 것이 나온 요 시기와 각자가 의미하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두 가지 살펴보면요. 이렇게 명나라가 세워지게 되면서 몽골이 위쪽으로 쫓겨나죠. 그래서 처음에는 몽골이 힘을 발휘 못하다가 딱 두 번, 한 번 번쩍 힘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번쩍한 것은 오이라트부를 중심으로 해서 번쩍하게 되죠. 몽골도 여러 부족이 있는데 오이라트부라고 하는 그 몽골 부족이 힘을 한번 바짝 냅니다. 어느 정도로 힘을 바짝 내냐면 바로 이
명나라의 황제를 인질로 잡을 정도.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사건이죠. 우리가 그 사건을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토목오이건이다 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과서에 보면 막 엄청 자세하게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그 정도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번쩍하는 건 바로 이 타타르. 그래서 몽골이 번쩍번쩍 2번 했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시만요. 네. 네. 요거 하나 설명해 주려고. 요거 보시면 요거는 지금 쌤이 다루는 단원에 안 나와서 좀 그런데 여기 지금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토목뼈의 변을 당하게 되자 명나라에서 어떻게 배터리가 없대, 배터리가. 자, 뭔가 끊겼죠, 갑자기? 네. 한번 빠르게 가볼게요. 끊길지도 모르겠네. 자, 토목뼈의 변이 일어나자 명나라에서 바로 무엇을 건설하냐면, 만리장성. 만리장성 2개 있죠? 2번 있어요. 지금 현재 존재하는 거는 요때 지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만리장성은 진나라 때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왜구들이 창궐을 하는데 왜구는 2번 나와요. 14세기. 조선이 건국되기 좀 전에 쯤에는 일본에서 이제 남북조 시대의 무장들과 또는 해적들이 결합해서 활동을 하게 되고요. 16세기 때는 이제 명나라가 해금 정책이라고 하는 바다에 못 나가는 정책을 취하게 되거든요. 그러자 밖에서 교류를 하고 싶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왜구로 가장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밀무역 상인들과 상인들이 결합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바로 명나라의 해금 정책으로 인해서 이 왜구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북쪽에서의 이러한 오이라트 타타르부의 압박과 남쪽에서 해안가에서의 왜구의 출몰을 한꺼번에 우리가 북로 아메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명나라의 큰 압박이 되게 되죠. 자, 오늘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요 단어는 제가 2편으로 나눠서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화이팅 하시고요. 뭔가 오랜만에 제가 찍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자, 다음 영상은 조금 더 여러분 퀄리티 있고 조금 더 안정된 모습으로 한번 여러분들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